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시간도 안 가고 특별할 것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 누구도 갖지 못한 특별한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그토록 원하던 하루이다. 이렇게 특별하게 축복받은 하루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내가 나인지 남이 나인지 이런저런 잔소리에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 힘드시다고요? 오늘도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책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숲에서 펴내셨고 김수현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함께 들으며 힐링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죠?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실까요?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사람에게는 마술적 사고라는 원시적 사고가 있다.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없던 원시시대엔 비가 멈추지 않거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일은 갑작스럽고 두려운 일이었다. 원시인들은 신이 노한 탓에 비가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 사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테고 그들의 재물은 결코 비구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써 안심한 거다.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겨난 불안한 두려움, 공포를 달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로 마술적 사고다. 나도 때묻지 않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방공 교육을 배운 뒤 1년 동안 잠들기 전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나의 기도가 국제 정서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음에도 기도를 하면 전쟁이 나지 않을 거라고 믿은 것이다. 우리는 원시인 혹은 10살짜리 꼬마가 아님에도 여전히 마술적 사고에 기댄다. 홍수를 막기 위해 처녀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매일 밤 기도를 했던 것처럼 자신이 통제하기 버거운 일 앞에서 그보다는 쉬운 가짜 해결책을 믿고 안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출금의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구슬하기도 하고 데이트 폭력을 일삼는 남자친구의 변명을 믿기도 하며 문제가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기도 하고 행복과는 상관없는 일에 맹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짜 해결책으로 도망칠수록 진짜 해결책에 다가서지 못하고 본질적으론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으리라 믿고 싶지만 밀어놓은 숙제를 잠든 사이에 요정들이 대신 해주지 않듯이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지점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또한 가짜 해결책에 매달리고 있던 건 아닌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결국은 두려웠던 문제의 실체와 마주하고 걱정을 계획으로 치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시간이 버겁고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진짜 해결책을 위해 발을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광복, 당신 내면의 의식의 빛을 되찾는 일, 오랫동안 붙들려 있던 당신에게 해방을.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지 말 것. 생각해보면 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 꽤 많은 것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고, 돈을 내고 이상한 단체의 리더십 프로그램에도 참여했고, 서포터즈가 되는 일들도 찾아다녔다. 지나고 보니 지금 내 일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을 참 열심히 했다. 물론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이 어디 있으랴. 스티브 잡스가 타이포그라피를 배워둔 것이 훗날 애플 디자인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니더냐. 하지만 시간은 무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어야 부수적인 경험도 빛을 보는 거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살기에 뭐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고 거기에서 안도감을 얻는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쓸 수 없는 어설픈 중국어 실력과 어떤 자격도 증명하지 못하는 허술한 자격증과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활동들로는 삶의 무엇도 보장되지 않으며 그 안도감은 쉽게 증발한다. 세상에는 우리의 불안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현혹되는 법이다. 그러니 단지 열심히 살아가는 자신을 증빙하기 위해 사람들이 무리 안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불안에 쫓겨 열심히 하는 건 그만두시라. 대신 원점으로 돌아가자. 당신의 삶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세우고 방법을 찾자. 당신의 목적을 충분히 의식하고 실천하는 것, 안도감이란 그곳에 있다. 일상에서 승패를 나누지 않을 것. 대학교 OT 때 동기 여자아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는 서울에 있는 한 미술고 출신이었는데 우리 과엔 그 학교 출신이 몇 명 있었다. 그게 신기했던 나는 A랑 B랑 동창이라며? 같이 와서 좋겠다. 아니, 별로 안 친했어. 응? 왜? 다 경쟁자잖아. 나는 하이틴 드라마 보는 줄. 물론 지금도 그 친구가 약간은 오버했다는 생각이야 있지만 그때는 내가 잘 몰랐을 뿐 우리 삶에 경쟁적 인간관계는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나 역시 학창시절에 성적을 올리는 비결기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비결이라는 건 라이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공부하는 것. 그래서 나도 한 친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기로 했는데 얼마 가진 못했다. 어차피 전국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이 한 명을 이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행이라 쳐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글을 읽고 라이벌을 만들었을까? 우정의 기초와 세상에 대한 신뢰를 다져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성적을 위해 경쟁적 대인 관계를 독려받았다. 그건 타인을 신뢰하는 대상이 아닌
경쟁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고 우리의 공동체 의식을 말살시키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초집단주의 사회임에도 OECD의 공동체 지수도 사회적 관계도 모두 꼴찌를 차지했다.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서구 사회보다도 공동체가 훨씬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는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맞춰 행동하지만 그 시선에 어떤 신뢰나 유대는 없다는 뜻이다. 관계 속에서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고독한 날개의 개인들만 남는 것, 그 사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며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 경쟁적 인간관계는 파워풀한 경쟁력을 가지게 했을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설가 한강이 줄리언 반스나 하루키를 경쟁자로 여기고 이를 갈며 채식주의자를 써서 맨부커상을 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한 톨이라도 손해를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면 사촌이 부동산을 알아보는 순간부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했다면 쉴 새 없이 승패를 나누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경쟁적인 인간관계에 익숙해졌는지 모른다. 하지만 경쟁심은 우리를 녹초로 만들고 긴장하게 할 뿐 경쟁심이 경쟁력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나 아닌 모두를 경쟁자로 여기며 자신을 달달 볶을 시간에 진짜 나의 일과 나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서로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 공동체를 찾자.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다질 때 당신이 가진 힘과 가능성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론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는 현대인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하는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만세. DNA의 과민 반응일 뿐 좀 미움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에 시대적 착오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일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저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과도기에 딱 끼어있는 중간 세대라고. 예전 부모님의 세대와 우리 자손들의 세대 변해도 너무 변했죠. 그 중간에서 변화하는 DNA의 중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변화하는 하루하루에서 고생하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오늘 저녁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